홍익대학교 경영대 홍기훈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뭐라 그러나 무슨 자리인지 모르고 별 생각 없이 쫄래쫄래 아침에 들어와서 발표를 하겠다고 앉아 있어서 약간 지금 어, 부담이 되는 마음입니다. 여러 전문가분들하고 선배 교수님들 모시고 이런 얘기를 내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했구나라고 지금 확 마음에 와 닿아서요. 약간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공은 금융계량경제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는 투자은행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데이터를 다루고 뭐 데이터 분석을 하고 하다 보니까는 여러 다른 교수님들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 또 역사에 평소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우리나라 과거 데이터들도 좀 사용하고, 그래서 되게 다양한 논문들을 쓰게 됐습니다. 뭐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고요. 그리고 요새는 스타트업 쪽이랑 핀테크 쪽에 많이 끌려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2015년부터 비트코인을 봤거든요. 호주에서 제가 교수 생활을 할 때 2012년부터 보기 시작을 했고, 한국에서는 블록체인하고 비트코인 산업에 굉장히 오래 이렇게 몸담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뭐 스타트업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고 핀테크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에서 뭐 CBDC 관련된 일도 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실은 좀 많이 자신이 있지는 않은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국내 경제 위기의 내부 요인과 이제 극복 방안이라고 주제를 주셔서 나름 고민을 해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근데 되게 단순하게 좀 이야기를 가져가 볼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극복하는 방안을 이렇게 나름 제시를 해보려고는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트리비얼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위기에 있다라는 얘기는 한 15년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서부터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경제가 성장을 하지 않는다는 데에 대한 이 문제의식은 전 사회에서 공유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에 반해서 사실 왜 우리가 성장을 하지 않는지에 대한 의견은 굉장히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도 분석하는 원인이 다르다 보니까는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모두 다 다르게 이제 나 그 꼽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아무래도 이 혁신 산업 쪽을 많이 보고 또 기술의 혁신이라는 맥락에서 요 경제 성장을 보는데 익숙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런 이제 맥락에서 좀 생각을 해봅니다. 2000년대, 2010한 3, 4년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혁신과 스타트업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성장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과 혁신으로 인한 성장이라는 말이 굉장히 익숙하게 다가오게 됐는데요. 지난 10년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스타트업들이 그들은 굉장히 혁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들은 굉장히 이 열심히 일을 하는 젊은이들일지 모르겠으나 결국에 그러한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어린 세대 대학생들이죠. 저희가 이제 대학에서 보는 아이들 눈에는 이들은 소기업입니다. 직원 수가 한 10명, 직원 수가 한 20명 되는 소기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한테도 가끔 제가 스타트업 가서 일해봐 라고 얘기를 하면 드라마 스타트업은 참 멋있지만 현실의 스타트업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희 학생들이. 특히나 저는 이제 이 스타트업이나 기술 혁신의 그 주도의 성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사회의 자리가 잡고 나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학교에서 일을 하다 보니 이쪽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듣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술 혁신과 스타트업과 그 더 어린 이제 취업을 하려는 아니면은 이제 현장에서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보는 스타트업과는 굉장히 많이 괴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저도 이제 뭐 서울시에서 하는 일들도 하고 뭐 아니면은 뭐 과기정통부나 뭐 이런 쪽에서도
지원을 하는데 심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심사에 많이 들어가 보는데 스타트업들을 보면 실제로 이들 중 굉장히 많은 기업이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좀비 기업입니다. 정부의 지원금이나 아니면 부채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이익이 나지 않는 기업들인데요. 이익이 나지 않는 게 사실 크게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쿠팡도 그랬고요. 뭐 토스는 아직까지도 그렇고요. 뭐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 중에서도 성공한 기업들이,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토스가 성공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익이 나지 않는 구간을 살아남는 것도 스타트업의 역량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 이익이 나지 않는다는 게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으나, 문제는 거기에 굉장히 많은 국가의 자원이 쓰이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나라의 이 생산성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생산성이 OECD 국가들 중에서 높은 국가는 아니었거든요, 저희가.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 생산성이 더 하락하고 있는데,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라는 것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교육에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계속해서 받는다는 건 굉장히 아이러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실업률이 높고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데, 이거는 사실 지금 기술혁신 기업들이나 스타트업들 위주의 성장 전략에도 맞물려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는 게, 결국에는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작은 기업들은 정규직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데, 요새 그쪽에 일자리의 비중이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고, 또 대기업을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재수 삼수를 선택을 합니다. 취업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는 눈에 보이는 실업률이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소득 양극화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소득 양극화라는 것이 진행된 지도 꽤 됐고, 이 소득 양극화가 계속해서 고착화가 될 경우 결국에는 부의 양극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졌죠. 그러다 보니까는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집을 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시대가 오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이게 부의 양극화로 넘어가는 과정이 더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 우리 학생들만 봐도 무기력합니다. 이 아이들이 더 이상은 자신들이 뭔가를 이렇게 진취적으로 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눈앞에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경영대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백그라운드가 이제 금융이다 보니까는 금융업에 종사를 하고 싶은 학생들이 많이 상담을 했었는데요. 요새 보면은 금융이라는 게 옛날에는 증권사 취직이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전업 투자를 하겠다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주식할래요. 회사 안 다닐래요. 그리고 심지어 2015년, 16년, 17년에 제 제자였던 아이들이랑 저는 요새도 굉장히 가끔 만나서 이제 술도 먹고 그러는데요. 이 아이들이 증권사를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은행을 잘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 투자를 한다고 덤비더라고요. 30대 중반입니다. 근데 30대 초중반의 아이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 투자에 뛰어드는 이런 이 분위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꿈을 쫓게 만드는 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상적으로만 봤을 때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문제가 아주 많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제가 학생들과도 얘기를 하고 아니면은 뭐 여기저기 들어가서 이야기를 듣는 것들을 바탕으로 도대체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사회 전체에 무기력감이 있다라는 의미 중에 하나가 저만 해도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 근로소득을 받는 게 굉장히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동서고금을 털어서 90% 이상의 국민들이 가진 가장 중요한 자산은 인적 자원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데요. 그것과는 별개로 이들이 가진 인적 자원의 가치, 사회에서 인정되는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진다고 그들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이게 말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의 사회적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것과
떨어진다고 스스로가 생각하다라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한쪽의 원인이 되고 다른 쪽의 결과가 될 수가 있겠지만서도 어쨌든 이들이 느끼기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의 사회적 가치가 이제는 자신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의 입장에서는 가장 소중한 젊은 인적 자원을 잃는 이제 이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게 왜 큰 문제라고 제가 느끼냐면요. 뭐 이 아이들이 커리어를 쌓아야 되는 기간에 전업 투자를 한다고 나갑니다. 그리고 주식이 더 수익이 높고 그걸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아이는 그 기간을 놓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자신의 미래 소득이 현재의 그 방황으로 치환이 되는 건데요. 뭐 저도 그랬고 사실 이게 큰 문제는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젊었을 때 방황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이제 취직을 해서 일을 하기 시작한 게 그렇게 어린 나이에 시작을 하지 않았는데요. 문제는 이게 그 방황하는 기간 동안 무기력감이 쌓여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번에 이제 에코프로 사태가 터지면서 사실 이게 더 경각심이 들었던 게 에코프로가 15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70만 원으로 떨어지는 이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이 전업 투자로 돌아섰던 아이들이 큰 손실을 보게 되는데요. 부모님 집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그나마 좀 나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리로 나가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심지어 전세금을 빼서 투자를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단순한 한 문장으로만 보기에는 사회 전반에 어떻게 보면은 빠른 길을 선택하려는 이 경향과 그다음에 주변에서 그러한 행동들을 부추기는 이 멘토들의 문제들이 중첩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아이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면에는 자신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인제 2015년 6 년까지만 해도 사실 스타트업에 취직을 하는 거를 학생들이 크게 싫어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리고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인제 그 지원 정책이나 아니면 자원이 스타트업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들의 미래가 불안정하다라는 겁니다. 일자리는 많이 늘었습니다. 실제로 수치적으로 봤을 때 인제 2017 년, 8 년들의 수치를 보면요. 2015년, 6년, 7년 동안 펼쳤던 정책들의 인제 결과물이 7 년, 8 년, 9 년에 수치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고때 보면은 일자리가 실질적으로 숫자로는 많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취직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일자리에. 왜냐하면 그 일자리의 질이 너무 낮기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확히 말하면 7 년, 8 년, 9 년이 아니죠. 8 년, 9 년, 20 년에 있었던 이 실업률을 타개하겠다라고 펼쳤던 우리들의 정책이 굉장히 큰 실패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대신에 수치적으로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 일자리를 늘리고 거길로 우리 아이들을 좀 몰아갔던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당시에 2019년, 20년에 취직했던 아이들은 퇴사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직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은 이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지니까는 전업 투자를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뭐 공부를 다시 한다든지 뭐 공부를 다시 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게 뭐랑 맞물려서 돌아가냐면 결국에는 유튜브 같은 매체들을 통해서 멘토들이 위로를 가장해서 자신들이 돈을 버는 이 뭐라고 해야 하나 이걸 악순환의 구조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는 이 한동안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게 코인 사기를 가지고 영향력 있는 유튜버들하고 멘토들이 시세 조종을 해서 이익을 편취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게 사실은 다 한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궁극적으로는 지금의 30대 초반, 30대 중반의 그 인구의 인적 자원 개발을 저해를 하게 되면 또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생산성 저하는 결국엔 성장률 저하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 무기력감 조성과 생산성 하락이 사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큰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적 자원 개발을 등한시하는 사회 분위기에 모두 한 방을 노려서 100억을 벌어서 은퇴를 하고 싶어 하는 이 뭐라고 하나 이 그 생각들이나 아니면 사상들을 주입을 시키는
유튜브와 같은 매체들에 있는 멘토들의 문제이기도 하면서도요. 외형적 성장에 집착한 비현실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자본 배분이 발생했던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펼쳤던 한 2018년, 9년, 20년, 21년 이때의 정책을 저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경제 성장에 대한 집착이 저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제 경제 성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있죠. 물론 아직도, 그리고 그 전에도 그 기조가 없었던 건 아니겠으나 외형적 성장에 집착을 하면서 있어 보이는 것들에 대한 이 강조를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는 내실을 다지는 데는 실패했던 기간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사실 2023년 현재 그러한 정책들의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중산층이 몰락해가는 과정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되게 현상적으로 다양한 말씀들을 드렸지만요.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은 결국에는 내실이 부족하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금융업에서 저는 이러한 것들을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요. 사실 저는 그때는 이제 너무 어렸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목도했다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고, 제가 이제 학사 석사를 하던 과정에서 저도 취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저도 금융권에서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은, 저희가 이런 비판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약간은 데자뷰 같은 느낌이 드는 게, 금융업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 이것은 윤활유인데 제조업 기반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금융업 기반의 성장이 일어나다 보니까 내실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주니어 시절에도.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경제가 성장을 한다는 의미는 생산이 늘어난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결국에 우리 뭐 기술적 발전도 결국에는 생산량을 늘리는 데 더 이 결과적인 이 산출물이 있어야 되는 건데, 스타트업들의 사회적, 물론 그 산출물이 물리적 물건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서비스업도 될 수 있고 지식 자산도 될 수 있고 그렇긴 하지만, 이 스타트업들이나 기술 혁신 기업들에게 주었던 10년 아니면 한 5, 6년의 시간 동안 과연 이들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실적을 거둘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과,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양질의 일자리들을 그 사회 구성원들한테 제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현상을 말씀드리면서 중간중간에 이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원인은 사실 굉장히 간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회 분위기가 일단 제일 큰 것 같고요. 무기력감을 조성을 합니다. 근데 이 무기력감을 조장하는 사회 분위기라는 게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식의 무기력감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들이 다 있거든요. 결국에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어, 어, 그 예전에 유행했던 말 중에 어른들이 미안해라는 말이 있는데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희 학생들한테도 저는 얘기를 하는 게, 내가 너희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니? 나도 힘들어. 나도 집 사느라 고생했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저는 제가 아직 어린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근데 제가 잘못해서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른들이 사과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 사람들이 그러한 정책을 만들지도 않았고 그런 사회를 만들지도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약간은 해결책이 없는 문제를 자꾸 들고 나와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무기력감이 조장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바탕으로 투기와 일확천금에 대한 유혹을 조직적으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가능하게 한 플랫폼 유튜브가 있습니다. 유튜브와 SNS들이 존재를 하죠. 여기에는 당연히 인스타그램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코인이라든지 뭐 조각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이 옆에 제가 금융적 시각에서 봤던 요 투자의 의미를 좀 적어놨는데요. 저는 조각 투자를 그냥 자산유동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거시경제적으로 무가치한 투자 유풍을 일으키게 되는 데는요, 사실 이것들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뭐냐면 돈을 모아서 테마를 형성한 후에
그 버블이 형성이 되면 거기서 이익을 얻고 그거를 받아줄 세력을 잡은 다음에 자신들은 엑시트를 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주식시장에서도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테마주라는 것들이 사실 1, 2년이 지나면은 종이 조각이 돼서 사실 아무도 언급을 하지 않잖아요. 이러한 이제 문제들은 결국에는 극단적인 부의 양극화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소득 양극화라고 생각이 되는 이게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죠. 뭐냐면 부가 많아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부의 양극화라는 현상을 사회 그 젊은 사회 구성원들이 느끼기에는 한 번에 큰 돈을 번 사람들이 많다라는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들이 이제 코인 산업에 있는 사람들이 될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저도 이제 국세청 자료도 예전에 보기도 했고 실제로 주변에 사람들도 보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큰 돈 번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언론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서도 그렇고 이 한 번에 큰 돈을 번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과장돼서 이제 이야기가 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간 농담 삼아서 얘기하지만 왜 꼭 코인 산업에서는 친구의 친구가 돈을 벌까? 내 친구가 아니라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데 꼭 친구의 친구가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아는 지인이 돈을 벌고요. 이 이러한 게 결국에는 주식시장에도 이제는 들어오고 있고요. 예전부터 분명히 존재는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시세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더욱이나 만연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마화를 통한 버블 형성, 이러한 버블로 인해서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일어나는 게 사실은 거시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라더경 사태 같은 사태들이 사실은 그냥 개인의 잘못이라고 보지만은, 물론 개인의 잘못이죠. 개인의 잘못은 맞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요거는 원인 자체가 개인에 기인한다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심지어 이제는 그 의사 집단들 같은 경우에도 일확천금을 예전에도 분명히 좋아는 했겠지만 그렇게 조직적으로 이들을 동원할 수 있게 된 이면에는 사실은 일확천금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 인지되는 가능성이라는 게 훨씬 더 올라가서 그런 것들이 아닐까라고 하고 생각을 하고 그 중심에는 사실은 테마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과 같이 가는 게 성장에 대한 비현실적인 정책에 대한 집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서 스타트업과 혁신에 대한 비효율적인 지나친 지출이 사회적으로 일어나다 보니 실물 경제를 등한시한 채 기술 및 플랫폼에 지나치게 집중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요. 제가 그 2016년이었나 7년이었네. 2017년에 토스 이승건 대표랑 얘기를 할 때 저랑은 굉장히 의견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세상에 플랫폼만 존재하면 컨텐츠는 어디 있을까요? 라고 아니면 거기서 거래되는 물건은 어디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플랫폼이 만들어지면은 물건을 팔기 쉬워져서 물건을 만들 인센티브가 유인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같은 세대거든요, 저랑. 근데도 이 실물 경제를 보는 시각이 매우 다른 것 같습니다. 플랫폼이 발전을 하면 그런 플랫폼이 주는 유동성과 아니면 편리함에 의해서 생산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저는 이제 거기에 동기를 하지 않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에 대한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게 되는 게 결국에는 이거를 잇는 거에 연결이라는 데 집착을 하다 보니까는 사실 연결을 하거나 뭔가 있게 해서 시너지를 발생을 하려면은 실물 경제가 있는 상태에서 그것들을 엮어서 시너지를 발생시킨다라는 것이 저희는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요. 반대인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을 보는 시각 자체가 반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현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얘기라 이 부분은 길게 얘기하지는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경제학 고전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열심히 읽게 됐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책을 막 되게 열심히 읽었던 사람은 아닌데요. 아, 국부론이 이런 의미구나. 뭐 이런 걸 이번에 사실 많이 느꼈는데 케네스 로고프의 이번엔 다르다라는 책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번엔 다르다라는 말이 나오면은 금융위기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이제 그 사례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놓은 책인데요. 실물경제 받침 없이 플랫폼과 기술에 집중하는 혁신이라는 허상에 우리는 너무
빠져들어 있지 않았을까. 그 스타트업이 주는 이 아름다움과 있어 보임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료되지 않았던 것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오픈 AI 사장처럼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라 자기 방에서 10년, 20년을 노력하는 아마존처럼 아마존과 같은 것, 아마존의 과거와 같은 것들이 사실은 현실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테마를 통한 버블 형성이나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문제가 있고, 뭐 이런 아직까지 제가 쭉 이야기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금융과 혁신은 굉장히 유사한 것 같습니다. 플랫폼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에는 윤활유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물경제 성장 없는 혁신은 기만일 수 있다라는 말은 제 말은 아니고요. 이제 이거는 케네스 로고프가 했던 말인데요. 이 정확히는 실물경제 성장 없는 혁신은 기만일 수 있다라기보다는 실물경제 성장 없는 혁신이 혁신인지 기만인지는 고민해봐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정확한 워딩은. 저는 여기에 이게 전공이 같아서 그런지 모르는데 이 말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뭐 소카라든지 카카오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토스라든지 마켓컬리라든지 얼마 전에 상장을 했거나 이제 상장을 하겠다고 나서는 기업들의 이러한 시각을 입혀서 보면은 사실 굉장히 우려되는 사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정책도 제가 2018년에 되게 신기하게 생각을 했던 게 도대체 왜 이렇게 혁신 기업들에 대해서 우호적일까? 아니면 이들이 뭐 예를 들면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적자인데요. 시장을 독점을 하면은 수익이 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독과점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너무 대놓고 법을 어기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은 대기업이 우리가 시장을 독점해서 돈을 벌 거라 그러면은 철퇴를 가할 거면서 이들이 그러면은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그래서 훌륭하신 생각이라고 플랫폼을 발전시켜서 시장을 장악하는 것이 결국에는 규모의 경제를 일으키는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를 제가 듣고 있으면서도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막 이 뭐라고 해야 하나 이 산업에 막 익숙하지가 않아서 원래 그런 산업인가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 당시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지금도 좀 비슷하기도 하지만 뭔가 작은 기업들에 대한 지나친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뭔가 우리 사회를 혁신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들이 뭔가 우리 사회에 젊은 바람을 불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은 이제 재밌는 통계는 사실 스타트업의 대표님들이 그렇게 젊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50대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스타트업 드라마랑은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한테 꼰대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저희 학생들도 교수님 어디 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합니다. 뭐 욕을 먹으면 욕을 먹는 거죠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하는 게 해결 그런 것 같습니다. 해결책은 거의 대부분의 저희가 당면하는 문제들의 해결책이 의외로 간단할 수 있는데 문제는 하기 싫은 것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수 있을 정도고 제가 인터넷에서 읽거나 아니면 여러 사람들과 얘기할 정도면 사실 이런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러한 해결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무슨 새로운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을 하기는 쉬울지 모르나 그리고 제 직업은 실행을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하는 거다 보니까는 굉장히 쉽게 얘기는 하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실제로 이거를 정책에 입안을 하고 실행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당연한 얘기들입니다. 외형적 성장에 대한 집착을 줄이고 생산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저는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뭐 아이들이 무기력감을 느끼고 사회 구성원들이 무기력감을 느끼고 일하기 싫어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산성이 올라가면서 노동이라고 하기엔 근로? 하여튼 인적 자원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얼마만큼 올라가야 되느냐의 문제인 건데요. 적정한 이제 인적 자원도 자산이니까 적정한 자산의 가치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겉멋을 버리고 실물 경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한 5년 전에 미국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때 공장을 다시 짓고 외국에 나갔던 미국 기업들을 데리고 돌아온다고 하고 세제 혜택을 주고 미국에 투자하라 그러고 막 그러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저는 보면서 아, 미국이 저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도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게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많이 소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큰 기업들인 거죠.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소외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게 어제도 이제 카카오의 김범수 회장이 금감원에 들어갔던 것 때문에 이제 기자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들었던 뭐 나눴던 얘기들인데요. 어, 은행도 있고요. 그리고 증권사도 가지고 있는데 IT 기업입니다. 우와, 잖아요. 저런 게 우리나라에서 가능하다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카카오입니다. 그럼 카카오가 과연 우리나라 이제 그러한 혜택을 줬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카카오의 사회적인 부분, 사회적인 뭐 성장이라든지 아니 경제적인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에 대한 공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대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큰 혜택을 받은 기업이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과연 카카오가 그러면은 얼마만큼의 인적 자원 개발에 아니면은 양질의 직업을 그 일자리를 늘리는데 기여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제 아주 정말 어제 터진 따끈따끈한 일들만 봐도 멋있죠. 솔직히 IT 기업을 보면 멋있고요. 뭔가 애자일한 조직에 다들 청바지 입고 운동화 신고 거기서 앉아서 서로 뭐 영어 이름 부르면서 하는 게 참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요. 실물 경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공헌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저는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소기업들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이 지원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은 참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사회적으로. 그러나 결국에 양질의 일자리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사실 토스만 해도 예를 들면 어 아직도 그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타트업들 중엔 제일 잘 되는 회사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취업을 하려는 사람들도 토스에 취직을 하는 게 옳을까요?라고 하는 게 돈은 많이 주는데 회사가 망하면 어쩌죠? 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물론 대기업들도 뭐 망하겠죠. 당연히. 그러나 그 직업의 지속 가능성은 사회적으로나 그 기업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입장에서는 더더욱이나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인생은 한 번밖에 살 수 없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중간에 내 회사가 망해버렸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그 회사가 망했을 때 주주가 받는 불이익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클 수 있습니다. 더 이제 내 인생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보니까 특히나 나이가 들어서 한 4, 50대가 됐는데 이직이 어려울 때 회사가 사라진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보니 어떻게 보면은 양질의 일자리가 소기업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기조 자체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효율성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효율성이라는 거는 가장 작은 자원을 넣어서 그 투여해서 가장 많은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 가성비가 좋아야 되는데 가성비가 좋은 거는 저희가 이제 머니벨로시티 얘기할 때도 그렇고요. 대도시에 돈을 쓰면 통화량이 더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게 효율성이잖아요. 결국에 통화량을 늘리고 싶을 때 시골에 돈을 푸는 것보단 대도시에 돈을 푸는 게 더 효율적이죠. 문제는 그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모르겠어요가 되는데요. 지금은 효율성에도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평성도 중요하겠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뭐 사회적이거나 이런 문제들을 고찰을 해봐야겠지만 당연히 너무 경제적인 문제를 등한시하는 경제를 중요시 여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경제 성장을 등한시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에는 역사상 90% 이상의 인구가 소유한 가장 가치 있는 자원은 결국에는 저더라고요. 저도 그렇고요. 결국에 제 소득 중에서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근로소득이고요. 투자를 해서 얻는 배당이나 뭐 아니면은 이자나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인적 자원 개발 전략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이제 이야기를 좀 하는 게 기술이 아니라 사람으로 좀 돌아가면 안 될까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뭐 기술에 의한 혁신도 좋고 다 좋은데요. 이게 결국에 사람이 있어야 기술이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청년층의 주요 인구에 대한 장기적 진로에 대한 고민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제가 취업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질문의 대부분의 답이요. 취업을 하지 말아야겠네요의 답으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취업을 하고는 싶은데 처음에는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의 눈에 차는 직업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갈 수 있는 것 중에.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취업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자기의 욕심을 버리거나 눈높이를 낮추거나라고 저희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눈높이를 낮춘다는 것도 사실 정도껏 낮춰야 되는 게 생기가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취업을 안 하는 쪽으로 선회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이거는 사회적인 입장에서 그 아이의 입장에서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큰 손실이고 비극이지만 동시에 사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큰 손실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숙달된 생산성 높은 노인 인구의 산업에서의 활용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산성이 떨어진다라는 의미를 젊은 층의 그 준비가 덜 돼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우리는 실시간으로 생산성이 높은 인력을 잃고 있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부모님은 봐도 아직 충분히 일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되게 또 일을 하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죄송스러운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 노인 인구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아니면 생산성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20대 중반의 아이보다는 60대 중반의 그 은퇴할 나이가 된 사람의 인적 자원이 사실은 훨씬 더 생산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이 60대 은퇴하는 사람과 20대 후반에 새로 들어오는 인력이 치환이 되는 구조라고 한다면 생산성은 그때는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럼 그 시기를 조금 더 뒤로 늦출 수 있어서 평균 생산성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은퇴 시기를 늦추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건강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근데 지금은 솔직히 60대 중반의 인구가 건강적으로 일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숙달되고 생산성 높은이라는 표현은 생산직에만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은 기자들도 그렇고 생산직에 자꾸 적용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저는 생산직에 대해서만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결국에는 사무직도 마찬가지인 게 숙달되지 않고 트레이닝 되지 않은 인력이 유입이 돼서 생산성이 낮아지는 거에 대한 완충 효과로 사실은 이 은퇴 시기를 뒤로 늦추는 거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이렇게 뭐라 그래 거시적인 얘기를 하는 게 옳은 건지도 모르고 자격이 있는 건지도 사실은 모르겠지만서도요. 정책의 목적성에 대한 고찰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과연 성장이라고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성장이라는 것의 의미는 결국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경제학을 전공해서 그런지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효율성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는데요. 실제 정책은 효율성에 집중하는 정책이 아니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추구하는 목표와 행동 방법론의 괴리가 발생을 하는 느낌을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일을 하는 기간 내내 있었던 발생하고 있던 일이다 보니 이게 아니었던 시절을 저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는 성장하는 국가의 정책이 어땠는지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는 원래 정책은 이런 건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에 가서 봐도 그렇고요. 이제 요새 이제 가끔 미국에 가서 이제 뭐 이야기도 듣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만 이런 건가?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정책의 목적성에 대한 고찰이 우리가 얼마나 성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다 알고 있는 얘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저만의 얘기 일리도 없고요. 그래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